3주차 소득세 첫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소득세에 대한 총설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공부하실 내용은 원래 순서에 따르면 우리 이제 종합소득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이제 공부를 순서대로 하게 되는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내용은 이번 학기 때에는 생략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자 배당은 제끼고 사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T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요거는 이제 조금 비중을 많이 두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소득들은 간략간략하게만 하거나 아니면은 스킵을 한다라고 했었죠. 이자 배당은 과감하게 스킵을 할게요. 사실 우리가 실무에 나가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내용을 건드리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자 배당 소득은요 그냥 겉핥기만으로 해가지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그래도 나는 조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버의 재송은 세무사 치면 저기 관련 내용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그리고 금융 소득 과세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의 챕터로 아마 올라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이자 별도의 이제 유튜브 참조하셔가지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학기 때에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울 사업 소득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종합소득은요, 다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사업 소득의 범위, 그러니까 어떤 과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과세를 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사업소득이지만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목적이나 뭐 경제적인 목적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지만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득금액의 계산.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나오게 되죠. 사업소득이라고 한다면 사업소득금액이 산출이 되게 될 거예요. 이때 어떻게 사업소득금액 계산하는지 이 방법 설명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 그러면 내가 실제로 돈을 받은 날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거래, 매출을 일으킨 날도 있을 거예요. 언제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로 볼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겠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얘는 이제 소득의 이제 지급자는 항상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지어야 돼요. 그래서 원천징수 유무 또는 원천징수 세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귀속자가 있겠죠. 이 귀속자는 사업소득을 종합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과세할 것인지 요거를 이제 결정을 지어야겠죠. 과세 방법은 지급자의 원천징수 유무와 귀속자의 과세 방법, 종합소득 분리과세의 어떤 그런 적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사업소득 첫 시간이니까 사업소득의 범위부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사업소득의 개념이 먼저 나오죠. 개념은 뭐예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을 말한다. 사업소득의 키포인트 두 가지예요. 키워드 첫 번째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요게 이제 첫 번째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가 계속 반복성이겠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라는 말을 줄여서 독립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업소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독립성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사업소득은 누구한테 발생이 돼요? 쉽게 말하면 회사의 사장님들이 사업소득이겠죠. 법인사업자의 대표, 사장님은요.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에요. 왜냐하면 법인한테 월급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는 각각 다른 인격을 갖고 있어요. 법에 의해서 부여된 인격이 법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요 아무리 이 대표자가 100% 출자해서 세웠다고 해도 그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는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자가 법인이 번 돈을 가지고 오려면
급여 등을 통해 가지고 받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논외의 부가적인 이야기였고요. 우리 지금 소득세 공부하고 있죠. 소득세 사업소득은 누구한테 발생이 돼요? 개인 사업자한테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예요? 회사의 대표죠. 개인 사업장 회사의 대표예요. 자, 이 대표가 얻는 소득이 바로 사업소득이라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가 얻는 소득이 사업소득이에요. 자, 그러면 종업원들은 어떨까요? 종업원들은 독립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못해요. 이 종업원들은 회사의 직원분들이죠. 직원분들은 종속성이라고 해요. 회사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회사의 대표님을 보고 독립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그 일반 직원들을 보고 종속성이 있다라고 해요. 회사의 모든 결정사항은 누가 하냐면 대표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서. 회사가 망한다. 누가 책임져요? 그 개인 사업장의 대표가 책임을 지게 돼요. 회사가 망한다고 해가지고 종업원들이 그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책임을 누가 지느냐? 즉 의사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사항은 누구한테 있다? 대표한테 있다. 개인 사업장의 대표가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직원들은 회사가 망한다고 해도 책임 안 져요. 이걸 뭐라고 해요? 종속성이라고 해요. 회사에 종속되어 있다. 속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회사의 대표가 얻는 소득은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사업소득이고요. 종업원이 얻는 소득은 뭐예요? 나중에 배울 근로소득이죠. 자, 이렇게 이제 쪼개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독립성이라는 포인트 하나 배웠어요. 회사가 망하면 책임을 지는 사람은 개인 사업장의 대표이고 그 대표가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계속 반복성이에요. 계속 반복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여야만 사업소득으로 구분을 해요. 자,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그러면 사업소득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특강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업체에 나가서 어떤 회사에 나가 가지고 뭐 연말정산 특강 이런 거를 어쩌다 한번 하고 와요. 그럼 그건 어때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나중에 뒤에서 소득의 구분할 때 한 번 더 배우겠지만 지금 미리 한번 선행학습 해볼게요. 자, 강의로 인한 소득은요. 세 가지의 소득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소득이 이제 사업소득, 두 번째 소득이 근로소득, 세 번째 소득이 기타소득. 계속 반복성의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에요. 일시우발적으로 내가 특강 등을 했다라고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근로소득으로는 언제 구분이 될 수가 있느냐? 근로소득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긴 해요. 하지만 강의의 형태가 뭔가 내가 책임을 지는 형태이다. 무엇이냐 하면 학원 등에 의해서 수강생의 비율에 의해 가지고 받는 그러한 형태 있죠. 예를 들면 수강생 비율에 따라서 수강생이 없으면 나는 돈을 못 버는 형태예요. 그렇죠? 수강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버는 형태이고요. 하지만 근로소득은 어때요? 이건 월급이에요. 그냥 수강생 비율에 상관없이 월에 얼마만큼 줄 테니까 뭐 우리 학교나 우리 학원에 와가지고 강의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차이를 아시겠죠? 즉 근로소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없잖아요. 수강생이 많던 적던 나는 정해진 월급만 받고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소득의 성격상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뭐겠어요? 월급을 받아요. 근로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고 있어요. 수강생 비율에 따라서 준다라고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러면 더 강의를 뭔가 물론 지금도 뭐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뭔가 수강생 비율에 따라서 강의료를 책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모든 교수님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일은 사실 없죠. 뭐 학원 등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빨리 학원에 가고 싶은데 학원에서는 웬만하면 학교 페이보다는 좀 많이 낮아요. 그래서 어떤 메이저 학원 같은 데 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무원이나 이런 쪽을 겨냥한다고 한다면 뭐 해커스나 뭐 에듀윌 뭐 이런 쪽 이런 쪽 정도는 가야 그래도 할 맛이 나지. 일반적인 좀 조그만한 학원은요 사실 뭐 그렇게 페이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죠. 학교 좋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사업소득 개념, 사업소득의 키워드 어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것인지를 결정지을 때 두 가지를 본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독립성, 두 번째 계속 반복성. 이해 가시겠죠? 자, 밑에 소득의 구분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로자가 노동의 제공으로 인해서 얻은 소득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죠. 왜?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고 해도 근로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일시 우발적인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왜? 계속 반복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 번 발생되는 그런 소득은 계속 반복성이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죠. 일시 우발적인 특성에 따라서 기타 소득 등으로 구분이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의 범위. 사업소득의 범위는 사실 너무나 많아요. 이걸 어떻게 다 열거를 해놓습니까? 제가 소득세 총설에서 우리 이제 포괄주의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유형별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자 배당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특히나 지금 사업소득 공부하고 있으니까 사업소득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은 변칙적인 변칙적인 이런 사업소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다양해요. 사업의 형태가. 얼마나 다양하냐면 국세청도 아직 업종 코드를 매기지 못한 그러한 업종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내 직업을 스스로 길을 열어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업종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게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추어 가지고 내가 어떤 업종을 선택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떤 사업가의 마인드죠.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 굴러가는 거를 잘 보고 요 시점에는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약간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돈을 많이 버시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업의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열거주의만으로 과세를 하기에는 너무 빡세요. 아니 업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흘러넘치는데 이거를 어떻게 열거주의로 커버를 합니까? 그래서 사업소득의 범위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제 포괄주의죠. 자, 요거 보시면 됩니다. 21번. 자, 1부터 20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 이거 뭐예요? 우리가 방금 봤던 사업소득의 개념이었잖아요. 그렇죠? 즉, 이 두 가지 키포인트에 해당이 된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 열거된 건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고요. 이와 유사한 형태로서 독립성과 계속 반복성이 있는 소득이라고 한다면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적어놓은 사업소득의 범위 있죠. 1번부터 쭉 나오죠. 요거는 여러분들 한 번씩 그냥 쭉 읽어보세요. 외울 건 절대 아니고요. 한 번씩 쭉 읽어보면서 이러한 업종도 있고 이러한 업종도 있고 뭐 이렇게 돈도 벌고 저렇게도 버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구나.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의 범위에서요. 우리 12번 부동산업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술 및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연예인 등의 소득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20번
요거는 이제 아주 조금 이제 계속 반복성에 대한 예외적인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서 건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각각의 업종별로 굉장히 많은 업종별의 키포인트가 있지만 지금 제가 하는 강의가 소득세 전반에 걸친 강의이고 업종별 세무실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나 그럴 기회가 된다면, 물론 여기에는 어떤 시험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내가 실무에서 뭔가 업종별로 특징을 알고 싶다. 왜냐면 이 업종별 세무실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업종별로 요러요러한 것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만 실무에 나가서 기장이 가능해요. 그냥 일반적인 이론만 아는 경우에는 턱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물론 학교에서 그런 강의를 할 리는 뭐 없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업종별 세무실무 뭐 이런 과목으로라도 한번 찾아뵙는 기회가 오면 개인적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부동산 임대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지역권과 지상권의 설정되어 및 양도로 인한 소득입니다. 방가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임대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동산, 우리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면 토지 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와 건축물,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 상의 권리. 요거는 뭐예요? 부동산 상의 권리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대여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뭐 그로 인한 수익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 건물을 임대를 하던가 아니면 전세권 등을 임대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소득을 벌어들인다. 이걸 우리는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럼 반드시 등기가 된 경우에만 과세를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도 임대하고 있는 게 적발이 되면 소득세를 당연히 과세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여러분들 등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뭐 이론 외적인 이야기인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토지와 모든 건축물은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미등기된 뭐 자산도 있을 테니까 거의 대부분의 토지와 건물들은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시는 집 있죠. 이거 등기부 등본 조회해 보시면요 다 나와요. 이거 예전에 언제 이 건물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들에 거쳐서 지금 뭐 우리 가족의 소유가 되었고 약간 이런 연역들이 있죠. 그런 것도 다 나오고요. 이 집에 얼마만큼의 담보가 잡혀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옵니다. 어쨌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등기부 등본에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만 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등기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소득세는 과세하는 거예요. 우리 국세기본법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형식상의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확인되면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를 하겠다. 이게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공부상에는 뭐 건축물 대장 등에는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사무실의 사용인 거예요. 이렇게 실질에 따라서 과세한다.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그래서 등기된 이 형식에는 전혀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뭐 등기 미등기는 뭐 중요하지 않다. 그냥 다 과세가 되는구나.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게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공장의 재단, 광업재단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그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재단, 공장 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조그마한 방가로 1번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의 시설이 공장재단에서 분리되어 공장재단과
기계 등 시설을 별도로 임대하는 경우, 이때 공장 재단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는 것이고요. 별도의 기계장치 등의 임대는요, 부동산 임대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외의 일반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우리 사업소득을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공장 재단의 임대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이고요. 기계 등 시설의 임대는요,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 별도로 임대를 한 경우에. 자,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토지가 있겠죠. 토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장 건물이 있을 거예요. 여기 공장 건물. 그리고 이 공장 건물 안에 기계장치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이렇게 있겠죠, 막 기계장치들이. 자, 공장 재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 재단. 자, 우리가 봤던 내용이요. 공장 재단의 임대 소득은요. 여기서 봤었죠. 공장 재단의 임대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공장 재단 또는 광업 재단 이렇게 통째로 임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소득으로 봐요. 하지만 공장 재단과 분리해서 기계장치 등을 별도로 임대한다라고 했을 때는 소득의 구분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죠. 물론 같은 사업 소득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몇 가지의 기계장치들 있죠. 이 기계장치들을 이렇게 별도로 빼서 요것만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뭐 요거에 대한 소득은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외에 사업소득으로 구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기계장치 별도, 공장재단 별도로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경우 공장재단은 여전히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이고요. 기계장치는 사실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예요? 동산이랑 부동산의 차이 아시죠? 동산은 움직이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장치, 차량, 비품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동산이잖아요.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건물, 토지 어때요? 움직일 수가 없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장, 재단.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공장 건물과 토지만 부동산의 임대소득이고 나머지 그 안에 있는 기계장치들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장치들은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부동산 임대업 외에 일반 사업 소득으로만 구분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공장 재단을 통째로 다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료의 비중 중에서 대부분이 어떤 거겠어요? 공장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겠죠. 토지와 건물이 값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기계장치 뭐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원칙대로면 공장재단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 그리고 기계장치는 부동산 임대업 외에 대한 사업소득인데 공장재단을 통째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냥 이 전체를 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보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해 가시겠죠? 통째로 양도했을 때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 이때는 어때요? 기계의 임대소득도 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리가 되시나요? 되시겠죠? 통째 양도했을 때는 다 뭉뚱그려서 건물, 토지, 기계 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 별도로 나눠서 임대를 줬을 때에는 공장 건물과 토지 등의 공장 재단만 따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이고 기계장치는 별도로 부동산 임대업 외에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광업권자, 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 요거는 여러분들 약간 조금 실생활과 좀 거리가 먼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냥 우리 여러분들 이해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봤자 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실무에서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세요. 자,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뭐예요? 광산 등에 들어가면 우리 광부분들이 채굴을 하죠. 뭐 석탄을 캐던지 뭘 캐던지 해가지고 이렇게 파시잖아요. 채굴이라고 해요. 그 채굴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 채굴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권리를 대여해줬다 라고 했을 때 그 대여로 인해서 받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단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대여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100% 그냥 다 대여를 해준 게 아니에요. 100% 다 대여를 해주는 거는 아니고 요거는요. 그 내가 빌려주긴 빌려주는데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는 제공을 해줄게. 광업권, 조각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를 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로를 받은 것은 제외를 한다 라고 나오죠. 자, 이때는 100% 빌려줬으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100% 다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계상을 하면 돼요. 근데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부담하기로 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빌려준다라고 했을 때 그 부담한 것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해당 조건이면 부동산 임대업 외에 일반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째를 완벽히 다 빌려줬을 때에만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소득으로 보는 것이고요. 어떤 조건 등을 달고 빌려주면 그럼 일반 사업소득으로 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지역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보진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지역권, 지상권 설정대여 및 양도로 인한 소득입니다. 요거는